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같이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해커스에서 강의를 했었고, 작년에는 따로 이제 경영지도사 강의를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그간 2년간 이렇게 시험 흐름을 보니까, 출제 경향을 보니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고 오히려 더 지금 경영학적인 부분보다 법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시험 출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사관계론은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한 과목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시험 출제를 보면 최근에는 법학적인 부분에서 더 중점을 두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사관계론 이제 기출 문제들을 출제 문제들을 크게 나누면 어떤 법학적인 부분과 경영학적인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법학적인 부분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개별법이라고 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들과 그 다음에 집단법이라고 해서 우리 특히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서 좀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노동조합, 유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교섭, 교섭의 방법이라든지 교섭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참가 그리고 뭐 노사 협력 제가 크게 뭐 나눠봤을 때 카테고리를 나눠봤을 때 한 요 네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정도인데 요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보면 요 집단법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사관리에서 배워요. 네, 인사관리에서 배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건 이인호 선생님 강의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PSPI라든지 아니면 뭐 스톡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외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노사 협력이라고 하면은 뭐 노사 공동체라든지 뭐 노사 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개별법에서는 특히 우리 시험에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이게 노무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이 노동법 중에서는 가장 파이가 큰 부분이에요. 집단법에서는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래서 이제 우리 줄여서 노조법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긴기법 외에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저희 출제 경향을 보니 최저임금법 또 꽤 나왔어요. 한 5문제? 4문제, 5문제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가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출제가 됐었고 노조법 외에 사실 집단법이라고 넣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근참법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근참법이 뭐냐면 노사협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랑 또 매칭이 되는 거죠. 노조법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기본으로 하고 이 법조문을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시간과 다음 두 번째 시간까지는 바로 이 두 가지 법조문을 일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법조문을 오늘 해설하고 노동조합법 법조문을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고용노사관계론 제3판 그걸로 우리 교재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최근에 나온 노사관계론 관련 기본서고요. 말 그대로 기본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답안지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목차가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목차를 잡고 좀 집중적으로 우리 시험 적합하게 어떤 풀어가는 그런 강의는 다음 핵심 강의 때 할 거고 지금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노사관계론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니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본서를 잡고 수험서가 아닌 기본서를 잡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노사관계론이고 우리 시험 과목은 노사관계론이지만 우리 교재 제목을 보면 고용노사관계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론 이러면 집단법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는 여기 개별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개별법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노사관계론이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고용노사관계론이고 우리 시험 과목 이름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노사관계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최근 2019년도부터 22년까지의 기출을 보더라도 항상 거의 매년 근로기준법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총 6문제 중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쪽에다 내다 보니 노사관계론보단 고용에 조금 더 치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물론 바로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문제까지 아니라 2문제만 나오긴 했지만 보통 3문제 정도 나오고, 노조법에서 2문제, 많으면 여기도 3문제 나오고, 오히려 이 경영학적인 측면의 문제들에서 1문제 내지 2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2년도에는 2문제 내지 3문제, 그 왜 제가 2문제 내지 3문제라고 하면 여기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봐야 되나 경영학으로 봐야 되나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2문제 3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법학적인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집단적인 부분에서 노조법, 그리고 나머지 경영학적인 부분 다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사실 범위가 넓긴 해요. 근데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범위가 넓긴 한데 우리가 이 범위 넓은 거를 안 볼 수는 없고 한 번씩 훑어는 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는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는 못 쓰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그 정도 브리타가 나왔을 때 서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범위가 조금 넓긴 하지만 그 넓은 범위를 일단 빠짐없이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테마들만 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범위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 암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할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또 유익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근데 최근에 한 2013년부터인가 2014년부터인가 그 이후부터는 3문, 노무사 시험은 인사관리가 1문, 2문, 3문 50점, 25점, 25점 배점이거든요. 그 중에 3문이 계속 노사관계론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14년부터인가 15년부터 3문이 계속 노사관계론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1, 2문은 그냥 인사관리 일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호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영지도사 시험의 노사관계론이랑 우리 노무사 인사관리 시험의 3문이랑 호환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최근에 나왔던 노무사 인사관리 3문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출풀이 할 때나 혹은 그 핵심 정리 시간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2021년에 인사관리 노무사 시험에서도 나왔고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또 22년에 경영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게 20년도, 19년도에 노무사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저희 학원에서 이게 첨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엑셀로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가 뭐뭐 나왔는지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혹시 엑셀로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PDF로 출력해서 여기 올려놓든지 할게요. 자료로 저희 학원 쪽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최근에 나온 문제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다음 시험에 나올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근로기준법부터 볼 거고요. 근로기준법 제가 이제 자료로 이 법조문, 제가 법조문을 시행령이나 판례 몇 개 담아가지고 올려놨어요. 자,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결국 뭐 쓰는 얘기냐면 근로기준법 76조의 2, 76조의 3을 그냥 갖다 뺏겨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만 제대로 알아도 남들 못 쓰는 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브리타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시피 여러분은 적어도 노사관계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법조문은 다 외우셔야 돼요. 어설프게라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다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노무사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기 때문에 사실 안 외워도 되거든요. 대신 이제 판례 문제가 좀 깊숙하게 나오지, 반대로 저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조문을 하나하나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이 좀 많아서 거두절미하고 근로기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1조 목적 볼게요. 근로기준법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목적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하고 슬래시 하시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슬래시 하시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조직 내에 편입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취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자라 함은 어떤 직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자. 그럼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얘기를 할 때는 그 반대편에는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가장 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학원 강사예요. 지금 해커스에서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해커스 근로자인가요? 우리 실무상 용어로 해커스 직원일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해커스 직원이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거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해커스의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프리랜서로서 와서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 판례가 그 밑에 박스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종속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험에 A급이거든요. A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논하시오.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비교하시오. 뭐 이런 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를 그냥 제공하면 안 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종처럼 속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가 되려면 뭐 갑과 을로 표현을 할게요. 내가 근로자가 되려면 이렇게 갑의 어떤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종처럼 속해 있는 그 밑에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프리랜서, 우리 자유직업 소득자 혹은 독립사업자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는 어떤 관계냐?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그럼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과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프리랜서는 제가 실무상 용어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독립사업자라고 할게요. 독립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이 갑을 해커스라고 할게요. H라고 하겠다. 해커스라고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해커스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저는 해커스의 직원이고 저는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고 연차 휴가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해커스와 저와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제가 강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어떤 이런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나도 요구를 못 하겠죠. 그렇죠? 자, 해커스에 있는 대부분의 강사들 그렇겠죠. 자,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이런 관계가 되겠죠. 네. 해커스 원장님이 저한테 강의를 이렇게 해라, 교재를 이거 써라, 학생들 케어해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종속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등관계고요. 이런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강사라고 하더라도 다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강사라고 하더라도 학원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업계는 아니고 우리 뭐 이런 자격사 이런 뭐 성인교육 이런 시장은 아니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원들 있잖아요. 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소속된 강사들이 학원 출퇴근을 매번 같은 시간에 해야 되고요.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되고요. 교재도 학원 교재 써야 되고요. 뭐 수강생들 상담도 해줘야 그 중고등학생들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도 해줘야 되고 이런 케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갖가지 어떤 서류적인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요런 포함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업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시 감독을 받아서 하는 강사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강사라고 해서 다 프리랜서?
다 근로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형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요 중간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종속과 대등의 중간에 놓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혹은 헬스에서 트레이너분들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요건들, 정말로 이런 지시감독을 받아서 하는지, 대등관계에서 하는지, 어떤 요건들을 따져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그 요건이 뭐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종속관계 판단 요소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대입시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근로자에 가깝다? 종속적인 관계에 가깝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거고요. 아닌데 이 사람은 약간 너무 자유롭게 일하는데? 이러면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종속관계 판단 요소.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내에다가 동그라미, 취업규칙, 규 동그라미, 취업규칙 적용받으며 취업규칙은 나중에 볼 거예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상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시 동그라미,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그래서 거기가 1번, 2번이 뭐냐면 종속노동성 판단 요소예요. 종속노동성 판단 요소라는 건 뭐냐면 1번, 2번이 갖춰져 있으면 근로자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상시 내규 두 문자로 상시 내규. 자, 3번 볼게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B 동그라미 소유하거나 제3자를 대 동그라미 대행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4번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 동그라미 위험을 부담하는지. 자, 3번, 4번은 오히려 있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돼요. 독립사업자로 봐요. 두 문자로 비대위. 자, 5번.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대상은 다른 말로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일에서 받는 돈인지. 자,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 개 동그라미, 사용자의 전속성 전 동그라미, 전속성 유무 여부. 그래서 5번, 6번은 다시 종속노동성이에요. 종속노동성이고 두 문자로 대전개. 자, 7번. 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기 동그라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지 원 동그라미, 사회보장제도 사 동그라미, 기원사. 이것도 종속노동성이긴 한데 이거는 옆에다가 부차적 요소라고 쓰세요. 부차적 요소. 부차적 요소, 종속노동성이긴 한데 부차적 요소예요. 부차적 요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1, 2, 3, 4, 5, 6이 메인이고 7번은 있으면 더 좋고 근로자로 더 인정이 되고 없어도 근로자로 부정되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왜 부차적 요소냐면 이건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사용자의 우월성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원사 보시면 기본급 정해져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원서를 내고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야, 우리 회사는 기본급 없어. 이거 사용자가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수 얘기 있잖아요.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면 세금을 근로소득세라는 걸 띄어야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세라는 걸 띈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소득세를 띄면 뒤에 같이 따라붙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게 바로 4대 보험이에요. 근로소득세를 띄면 4대 보험도 같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4대 보험은 사용자랑 근로자랑 거의 반반씩 부담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 근로자한테 사장 입장에서 월급을 주면서 4대 보험료 절반도 또 내주니까 나가는 지출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안 떼고 사업소득세만 떼면 4대 보험료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회사 입사 시켜줄게. 대신 나한테 4대 보험 들어달라고 하지 마. 나 사업소득세 뗄 거야. 이거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한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식당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소득세 띄면서 4대 보험 잘 가입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 이상한 사장님들이 난 그렇게는 못해줘. 4대 보험 우리는 4대 보험 가입 안 시켜줘요. 그러려면 다른 식당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월성 때문에 기원사 없다. 또 여기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그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차적 요소다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이 세면 근로자로 보는 거고 3번, 4번이 조금 세면 우리 프리랜서,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 헤어 디자이너가 약간 프리랜서적인 성격을 띠는 게 거기 그 샵에 있는 헤어샵에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자기 뭐 머리 깎는 가위라든지 어떤 기구들이 다 자기 소유로 자기가 챙겨와서 해야 되는 거지 병원 걸 사용하지 않아요. 자,
지입차주 들어보셨어요? 지입차주?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뭐 학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운행하시는 분들,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프리랜서 성격이 좀 더 강한 거고, 그게 아니라 학원 차가 있고 그걸 내가 몸만 가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 학원의 어떤 종속 관계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 표지가. 거기서 이제 비품이고, 그 다음에 제3자 대행은 뭐냐면, 내가 오늘 아파요. 내가 오늘 아파서 내 친구를 대신 보내. 이게 가능하면 프리랜서예요. 근데 내가 아파도 내가 가야 되면 그거는 근로자성이 더 강한 거죠. 자, 그 밑에 이윤 찬출과 송실처리를 위험이 부담하는지, 요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학원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너 이번 한 달간 강의하면 우리 학원에서 300만 원 줄게. 이렇게 정액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강의를 하면 수강생 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5대5로 학원과 나눠 갖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이 후자를 바로 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또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 해야 된다. 자, 우리 예상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요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면 여기 7가지 쫙 써는 거예요. 7가지 쭉 쓰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종속관계에서 해야 되고, 종속관계인지는 상시 내규, 비대위, 대정계, 기원사 이걸로 판단한다. 요 13가지로 판단한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동법은 현실에서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이해하고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나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라든지 누가 하고 있는데 뭐 퇴직금을 못 받았다, 회사에서 나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못 주겠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딱 들고 가서 13가지 저기 지시감독 받으셨는지, 아니면 저기 근로장소 근로시간 정해져 있는지, 위험부담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아유 아니야 친구야 너 받을 수 있어 라고 옆에서 코치도 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야 이제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사용자 개념 넘어갈게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를 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로자를 알아봤으니 이제 사용자를 알아봐야 되죠. 사용자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알아두셔야죠.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봤으니까 근로자 반대가 사용자예요. 사용자. 사용자란 크게 3가지 개념을 묶은 개념이에요. 자,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사업주는 뭐냐면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김광훈 노동법률 사무소를 냈어요. 개인 사무소를 냈어요. 그럼 사업주는 누구냐? 김광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라 제가 노무법인을 차렸어요. 노무법인 신영이라는 걸 차렸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김광훈이냐? 아니고요. 노무법인 신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경영 담당자가 뭐냐? 사업경영 담당자가 바로 김광훈이 돼요. 법인에서. 누구?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바로 사업경영 담당자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할 때는 김광훈 노동법률 사무소를 할 때는 사업주도 김광훈이고 사업경영 담당자도 김광훈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법인을 할 때는 노무법인 신영이라는 걸 하면 사업주는 노무법인이고 사업경영 담당자가 김광훈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사업주는 삼성전자지 이재용 회장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삼성전자고 사업경영 담당자가 뭐 이재용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는 바로 이 대표 밑에 뭐 각급의 뭐 임원들이라든지, 임원은 사실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경영 담당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임원이라든지 뭐 각급의 부서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팀장, 부서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한 자는 그럼 가만 보면 그 밑에 부서원들이나 팀원들을 지시감독하는 사용자가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의 지시감독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걸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는 샌드위치에 딱 껴있어요. 사용자이면서도 근로자예요. 근데 사용자면서도 근로자면 2개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2개의 다 페널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용자로서 잘못하면 사용자로서 잘못한 페널티를 받고, 근로자로 잘못하면 근로자로 잘못한 페널티도 받고, 약간 불쌍한 위치에 있긴 하죠. 네. 하여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우리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사용자가 내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냐라는 거죠. 직접 고용한 회사가 맞는데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가 내 사용자가 될 수도 있냐?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회사죠. 현대미포조선 안에 용인기업이라는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있겠죠.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Y라는 용역회사, 여기 용인기업이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사업주는 용인기업이죠. 자, 근데 이 용인기업이 사실상은 어떤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자, 누가 이 근로자들을 컨트롤했냐면 바로 여기 원청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요 근로자들을 컨트롤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원래 내 근로계약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사용자여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여기는 사실 형식상 사업자 등록만 내고 아무런 운영을 안 하는 거고 여기서 직접적인 지시감도 계속 했기 때문에 임금도 여기서 지급하고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종속이 돼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직접 사용자가 아닌 외부인도 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3자로의 확장 획정이라고 해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용자가 내 직접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내 사용자성을 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 확장 개념도 있고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특히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나는 하청 소속인데 원청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뭐 한 3,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엔 당연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겠죠. 입대회의라고 하죠. 대표회의. 그리고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입대위에서. 자, 입대위가 근데 이 아파트 내에 경비나 미화를 직접 하진 않죠. 직접 하는 데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대단지, 더군다나 이런 대단지에서. 자, 그러면 그거를 용역업체한테 줍니다. 용역업체한테 경비 용역업체한테 경비랑 미화를 맡겨요. 그럼 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근로자들을 사용해가지고 경비나 미화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어디가 경비가 좀 안 돼 있고 어디가 미화가 좀 안 돼 있다 이러면 여기 지시는 당연히 여기가 업무를 위탁받았으니까 여기서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월권으로 직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 내 직접 사용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 책임을 어떨 때 묻는데 아까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 당신이 내 진짜 사용주니까 당신과 우리는 종속관계에 있었으니까 너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 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외부적 획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사용자랑 다시 돌아오셔서 사업주, 사업경영단 등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쓸 때는 우리가 답안지에 쓸 때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이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업주는 개인 사업에서는 개인, 법인 사업에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쓰면 되고 사업경영 담당자란 우리 그 박스 보시면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경 동그라미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 포 동그라미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대표, 대 동그라미,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업경영 담당자를 답안지에 쓸 때는 경포대라고 쓰시면 돼요. 사업경영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표하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경포대. 자, 이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얘기가 이 사업주가 회사가 법인이 손발이 없잖아요. 그 손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곧 법인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위임,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대표가. 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 결정, 조 동그라미, 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업 동그라미, 지휘 감독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 일 동그라미,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해서 우리 두 문자로 조업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조업일.
그래서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만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대표가 있고 삼성전자 밑에 삼성전자 크게 이제 반도체 사업과 가전제품 사업을 하는데 가전제품 사업의 총괄자, 반도체 사업의 총괄자.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잖아요. 권한과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는데 얘는 일정한 권한만 받았다라고 해서 경포대 조업일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 개념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근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 밑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말한다. 해서 우리 이것도 기출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한 번 있어요. 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가 뭐냐 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뭐예요? 근로를 제공하는 게 주된 의무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의무예요. 이게 양쪽의 주된 의무예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부수적 의무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 말고 부수적 의무도 있냐? 있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비밀 유지, 경업 금지 의무가 우리 법조문에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숨어 있고요. 사용자는 반대로 근로자에게 안전 배려, 그 다음에 취업 확보,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취업 확보라는 거는 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취업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근로자가 되게 미워요. 그럼 막 책상을 빼가지고 위에 컴퓨터 싹 치우고 종이 한 장 내려두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실이나 옥상으로 간다든지, 화장실로 배치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 이게 흔했죠. 되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앞에 막 CCTV를 막 정면에 막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일을 안 줄 때 그거에 대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을 실현시킬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용자의 부수적인 의무거든요. 자, 이런 거 있다라고 쓰는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도 지급하는 임금, 모든 금품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임금에 대한 얘기는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어차피 저기 가서 핵심 정리 때 좀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급한 금품이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줬대요. 돈을 줬어요. 그럼 그게 다 임금이냐? 아니에요. 그 중에선 임금인 게 있고요, 임금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임금인 건 뭐냐? 바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에요. 근로의 대가. 근로의 대가로 준 돈만 임금인 거예요. 그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 많아요. 자, 일시적으로 줬거나, 야 오늘 기분 좋아, 니네 팀 회식해, 쫙 100만 원 뿌렸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준 거. 호의적으로 줬다. 결혼한다고? 어우, 김과장 축하해. 자, 축의금 100만 원. 이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준 돈이라서 임금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비변상적. 실비변상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회사 출장을 가요. 회사 출장을 가는데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사 출장을 가는데 내 돈 쓰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교통비도 내주고 숙박비도 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실비변상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뭘 줬든 왜 임금이랑 임금이 아닌 거랑 구분을 해야 되냐? 바로 가장 우리 와닿는 게 퇴직금 때문이에요. 퇴직금. 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퇴직금에 당연히 들어가요. 자, 하지만 이렇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아닌 것들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가장 큰 실익이에요. 자, 그래서 임금을 있고, 이 임금을 평균한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임금을 평균한 거, 최근 임금만 평균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임금이라 그래요. 평균 임금으로 우리는 퇴직금을 산출해요. 평균 임금이라는 걸로. 자, 임금 중에선 다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 있어요.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변동급이죠. 고정돼 있지 않은 변동급들. 변동급들이 이제 통사임금, 대부분의 통사임금을 벗어나는 금액들일 거예요. 변동급, 통사임금 이렇게 구분했다면 통사임금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구나. 그게 바로 통사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통사임금의 요건은 다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돈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자,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도구. 자,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얘네 둘 다 도구예요. 도구. 뭘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임금을 판단할 때는 거기 박스 보시면,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개 동그라미, 정기적 정 동그라미,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동그라미,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이다. 자, 그래서 임금의 판단 요소를 여기는 계속적, 정기적, 지급 의무 요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이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임금이다. 반대로 계속적이지도 않고 정기적이지도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도 없다. 그러면 임금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해서 평균 임금은 어떻게 하냐면 3개월로 해요. 3개월. 내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3개월에 총일수로 나눈 거죠. 그럼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럼 평균 임금은 며칠 단위의 금이 나오겠어요? 총액을 총일수로 나눴으니까 일당으로 나오죠. 일당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지우고 예를 들면 A라는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대요. 딱 1년 일했어요. 자, 뭐가 발생해요? 퇴직금이 발생하죠. 자, 퇴직금을 계산은 뭘로 한다고요? 이 평균 임금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한 이 산정사유 발생일,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10월 1일이죠. A라는 사람의 월급은 월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월 100만 원. 자, 3개월간에 이 사람이 받은 총액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10월달 월급 100, 11월달 월급 100, 12월달 월급 100. 총 일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일수는 92일일 거예요. 이걸 하면 32,000 얼마가 나와요. 이 32,000 얼마가 뭐다?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이에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평균 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98만 얼마가 나오거든요. 98만 얼마.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평균 임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네, 휴일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 7일을 말하죠. 자, 8번. 소정근로시간이란 50조 60, 거기 밑줄 하세요. 50조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139조 1항에 따른 근로시간까지 밑줄 하시고 옆에다가 뭐라 쓰시냐면 법정근로시간이라고 쓰세요.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 일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냐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네, 그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서로 정할 정의거든요. 소정이라는 얘기가 서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9호.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정규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 40시간이 아니라 일주 한 38시간 일하는 사람이다. 그럼 난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39.5시간 하는 사람이다. 이래도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어떤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35시간 일해요. 그리고
저도 35시간 일합니다. 자, 이러면 정규 근로자랑 나랑 근로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나도 역시 정규 근로자가 되는 거죠. 자, 2번.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해요. 자, 아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 봤죠?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에요. 근데 이 평균임금이 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퇴직금 계산을 뭘로 해라? 평균임금으로 하지 말고 통상임금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게요. 평균임금, 만약에 이 사람이 시급이 15,000원이에요. 이 시급이 뭐냐면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 이 시급이 통상임금이 15,000원인데 내가 실제로 평균임금을 내보니 이 15,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 산정할 때 내 15,000원 기준으로 곱해가지고 나한테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실게요. 자, 넘어가시면 거기 시행령 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퇴직금에 임금이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요 기간은 들어가면은 내 퇴직금이 쭉 떨어져요. 이 기간은. 왜냐면 대부분 이 기간은 무급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최근 3개월간의 총 받은 임금을 평균해야 되는데 여기 일정 부분이 무급으로 처리됐거나 아니면 되게 감액된 금액으로 처리를 됐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자가 떨어지니까 총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은 빼야 된다. 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이 들어가서 퇴직금이 떨어져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보시면 1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자, 2호에 보면 사용자 귀책사로 휴업한 기간, 휴 동그라미. 자, 3호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출 동그라미. 4호에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업 동그라미. 5호에 육아휴직 기간, 6 동그라미. 6호에 노조법 제2조 6호에 따른 쟁행위 기간, 쟁의 동그라미, 쟁의. 자, 7호에 병 동그라미. 8호에 업무 외 부상, 외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두 문자로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육쟁이, 병수, 외출 휴업. 육쟁의, 병수, 외출 휴업.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육쟁이, 병수, 외출 휴업.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평균임금 계산 얘기 나왔을 때 요거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평균임금 계산을 일용근로자는 따로 하냐? 상용근로자랑 똑같이 하면 오히려 상용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되거든요. 일용근로자는 언제 나올지 언제 안 나올지가 가늠이 안 되는 근로자예요. 그때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불리한 일이 발생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6조 통상임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법과 이 0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살짝만 볼게요.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보시면 4가지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해가지고 소정, 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통상임금에 들어가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를 해야 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얘기는 아까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서로 정한 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거는 초과근로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초과근로 시간은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은 통상임금이지만 기본급 외에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받는 거 시간의 수당 있잖아요. 시간의 수당은 초과근로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왜? 소정근로의 대가만 통상임금으로 쳐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정기성. 매번 거기 보시면 정기성이란 어떤 임금이 밑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기성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 주는 돈만 통상임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초과해도 1개월을 초과해서 이 2달에 한 번 주건 3달에 한 번 주건 6달에 한 번 주건 1년에 한 번 주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정기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정기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여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상여금. 정기상여금. 이게 한 달에 한 번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2달에 한 번 주고 뭐 3달에 한 번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이런 정기상여금도 뭐가 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고 지급 의무가 있으면 이것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모든 동그라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동그라미,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일률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정한 조건 기준이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업무의 어떤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소정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통상임금이다. 그 통상임금으로 쳐주려면 그 일정한 기준이 뭐와 관련된 거? 내 근로와 관련된 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한테 다 주는 돈만 일률성 인정돼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거 일률성 인정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범위가 늘어나서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한테 주는 돈만 이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한테만 주는 돈이라도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범위를 더 넓히고 있거든요. 자, 그럼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사람을 다 주는데 이 일정한 기준이 뭐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 근로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회사의 회계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회계팀이 재무팀에 가서 일을 한다? 그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로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수당, 회계팀에 들어가서 일하는 회계사한테 뭐 자격수당으로 50만 원을 준다. 자, 이 자격수당보다 통상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인사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 인사팀의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일정한 기준은 근로와 관련이 있고 이것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수당. 자, 우리 집에 내가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뭐 처도 있고 자식도 한 2명 있는데 가족이 1명 더 있을 때마다 그 1명당 뭐 5,000원씩 회사에서 준대요. 자, 이 가족수당 일률성 충족할까요? 분명히 일정한 기준은 맞아요. 가족이라는 일정한 기준에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는 건 맞지만 가족이 1명 더 있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정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정성 보시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 추가 세모,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할 게 확정돼 있는 임금을 말한다. 즉, 임의의 날의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해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될 돈을 말한다 라고 해서 당연히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이거는 우리 고정성을 부정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고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추가적인 조건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과급이죠. 성과급. 성과라는 혹은 어떤 개인의 업적이라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추가적인 조건을 붙인 거예요. 야, 너네 팀 이번에 뭐 매출 얼마 달성하면 내가 성과급 얼마 줄게. 이런 조건을 붙이면 벌써 고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내가 확보된 임금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달성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임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하는데 등급을 나눠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을 맞아요. 그래서 S등급 맞은 사람한테는 월급의 100%를 지급하고 B등급 80, A등급 80, B등급 60, C등급 40, 그리고 꼴찌 D등급 해도 20%는 무조건 지급한대요. 자, 이때 이 20%는 뭐가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꼴찌를 해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20만 원은 내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받는 돈이잖아요. 자, 이거는 고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과급이더라도 최소 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면 그 최소 한도만큼은 어차피 내가 확보한 돈이니까 고정적인 돈이니까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통상임금은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좀 깊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3조 근로조건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이다. 최저기준 동그라미.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거보다 상회하는 어떤 근로조건을 근로자한테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최저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예요. 네. 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5조 둘 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3, 4, 5조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6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 동그라미,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의 국 동그라미, 신앙의 신 동그라미, 사회적 신분의 사 동그라미, 성국 신사죠. 근로기준법은 성국 신사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이 되죠. 자, 이때 사회적 신분은 성국 신사 중에 이 사회적 신분은 후천적 신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한 어떤 신분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혹시나 균등처우에 대해서 쓰시오 하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어이없게 뒤에 보면 8조 구조 중간착취 배제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이 6조도 마찬가지예요. 균등처우도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나오면 이 얘기는 꼭 써야 돼요. 뭐냐면 이 근로기준법 6조는 모집이나 채용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입사 후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사 후에 성을 차별했거나 국적을 차별했거나 신앙을 차별했거나 사회적 신분을 차별했거나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시키는 거지. 모집하고 채용하기 전에 면접을 볼 때 이럴 때 성국신사 위반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다른 법이 있습니다. 어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어요. 거기서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성차별하면 이건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얘 적용 안 되고 입사 후에 근로조건만 적용된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6조에서는.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7조부터 나가도록 할게요.